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오늘 증시 오랜만에 좀 오르고 있는데 아직 코스피 2,500선 아래에 있고요. 먼저 12월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2월은 횡보 흐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식시장의 제일 큰 악재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의 정책 불확실성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당분간 없어질 수는 없는 요인이니까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책의 강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취임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횡보 흐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가장 분명한 업종으로의 좀 선별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뉴욕 증시가 워낙 뜨겁긴 하지만 여타 증시에 비해서도 우리 증시 부진이 좀 심한 상황인데 추세 전환을 위한 요건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결국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지금 트럼프의 그 선거 공약들은 상당히 강도 높습니다. 네. 대중국 관세를 60%를 하겠다, 100%를 하겠다는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 다 또 10% 보편 관세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시행하게 되면은 미국에도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 올라갈 거고요. 네. 물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 거고요.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 정책들을 다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실제 나오는 정책의 강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극단적으로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조금 레벨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정책 윤곽을 확인하는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결국에는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중요하겠는데 수출 지표가 지금 14개월째 플러스 기록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가폭은 좀 둔화하고 있고 내년 성장률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아무래도 앞으로는 증시 하방 압력 더 크다고 봐야겠습니까? 수출 증가율이 이제 4개월 연속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거의 이제는 약간 마이너스로 변할락 말락하는 네. 수준인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한국 기업 이익이 수출 증가율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감익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품목별로 따지면은 약간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지금 수출 증가율을 최근에 12월 지표를 보더라도 반도체나 바이오에스 분야나 조선이나 아니면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두 자릿수 증가를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안 좋은 부분들이 2차 전지라던가 화학 품목이라던가 이런 전통 산업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간에 좀 차등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 자체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부담 요인은 맞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다 같이 나빠진다기보다는 좋은 품목과 나쁜 품목이 좀 양극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품목 위주로 선별해서 가져간다면은 주식시장 전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성과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출이 둔화하고 있지만 이런 품목별로 좀 선별이 답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월간 수익률, 지난 7월부터 보니까 계속 내리막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하던데 지금 지수 레벨은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십니까? 수익률로 보면 상당히 매우 나쁘죠. 올해 중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글로벌 증시에서 뒤에서 몇 번째다. 네. 전쟁을 하는 나라들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분명히 저평가된 구간은 맞는 것 같고요. 이익 대비 주가 우리가 흔히 PER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많이 보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한 8배 중반쯤 나옵니다. 네. 장기 평균이 10배 정도 되니까 확실히 저평가 구간은 맞고요. 다만 과거에 항상 저점을 기록했을 때 제일 낮았던 레벨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극단적으로 야 지금 정도면은 빚내서라도 사야 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저희 생각에는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적합한 시점은 맞다. 다만 한 방에 다 들어가기에는 약간은 정말 진짜 진바닥은 아닐 수도 있다. 약간은 조금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더 이어질 거를 감안하고 부분적으로 투자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은 맞지만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 뭐 HBM 수출, 중국 수출이 좀 어렵게 되는 양상인데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HBM에 대해서 전체 HBM들을 다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은 네.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뭐 자국 기술을 빠르게 키워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오는 거를 저지하겠다라는 의지가 미국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네.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재가공돼서 미국으로 다시 재수출되는 이런 루트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가 영향이 좀 큽니다. 하이닉스는 사실 HBM을 미국으로 전량 한꺼번에 바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번 규제의 영향을 갖지는 않고요. 다만 삼성전자의 HBM에서는 한 30% 정도가 중국향이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의 차등을 본다면은 하이닉스에는 중립적, 삼성전자에는 약간 부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번에 나온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장 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중요한데 올해 7개 ETF에서 삼성전자가 편출됐다. 뭐 이런 뭐 굴욕적인 소식까지 있는데 자사주 매입에도 지금 주가 5만 원대 머물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직면해 있는 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HBM 경쟁력에서 좀 뒤쳐져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자꾸 통과 못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랑 두 번째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의 업황도 좋지 않다라는 건데 HBM 관련해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점점 퀄테스트 통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확인되고 있고 그거는 뭐 젠슨왕 엔비디아 CEO도 그 재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네. 다만 근데 이게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 그게 금방 통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기사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실제 와 있는 단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저평가해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 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이 따라오면서 내지는 뭐 글로벌로 수요가 막 좋아지지 못하면서 좀 구조적으로 조금 수요가 줄어들어 있다라는 부분이랑 시기적으로 비수기라는 것들이 사실은 겹쳐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다 그냥 구조적인 영향으로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의 경쟁력 부재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레거시 반도체의 수요라는 거는요. 3분기 정도가 굉장히 좋고요. 네. 2분기에서 3분기가 좋아지고요. 4분기 말에서 1분기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4분기에 연말 쇼핑 시즌에 가전제품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2분기, 3분기고 그걸 다 만들어서 팔고 나면은 일단은 공장을 돌릴 일들이 당분간 없어지니까 4분기에는 안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안 좋아지는 부분까지를 한꺼번에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뭐 분명히 뭐 양쪽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위축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좀 더 과도하게 나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반도체가 뭐 위기가 맞긴 하지만 네. 그 위기의 정도에 비해서도 주가는 더 낮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차원에서는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레거시 반도체, AI 반도체 양쪽에서 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시장 보면은 그래도 뭐 조선이나 뭐 바이오 그나마 뭐 시장 좀 지지하는 분위기인데 트럼프 2기를 대비해서 어떤 좀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네. 공약상에서 수혜가 되는 직접적인 분야들로의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방산이라던가 조선이라던가 이런 분야인데 네. 그렇게만 집중하기는 약간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상 부합하면서도 이런 뭐 미국의 신정부 리스크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분야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AI 분야가 그 대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제조업 중에서 그런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콘서트 수익을 거두는 엔터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렇게 미국 제품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뭐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런 분야들을 좀 좋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에 좀 기대감을 가지는 부분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불확실성들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품목들 위주로 좀 대응 전략을 가지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 트럼프 리스크와 좀 동떨어진 분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우에다 총재 발언으로 일본은행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 지난 8월 초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지금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스럽죠. 네. 그때 당시처럼 거의 엔 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임박해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엔화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가면서 좀 일본 경제, 내수 경제에 좀 부양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면 아마도 엔캐리 청산이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럼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거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박스권 내에서 좀 하단을 만드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일본 엔화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강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일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엔캐리가 계속해서 정산되면서 한국 시장을 계속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양쪽을 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일본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엔화 약세는 좀 불편하고요. 어느 정도는 강세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또 엔화 강세가 너무 강해지면은 제조업 수출이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줄타기 어느 적정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좀 과도하니까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게 엔캐리가 계속해서 정산 만들어지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 차에 두드려 맞는 건 대비는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제한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하면 해도 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개선세 보였고 이번 주 금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10만 명 후반에서 20만 명 정도쯤, 그러니까 양호한 상황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고 내년 성장도 잘 나오겠구나 이런 전망들을 지지해주는 수준이어서 큰 영향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게 글로벌 내지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을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지금 수출을 걱정하는 게 미국 경기가 침체될까봐 수출이 둔화될까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정책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고용 자체는 좋은데 그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뉴스가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집 보고서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지금 지표들로 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좀 제기가 되는데 12월 FOMC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어제 원로이사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25bp 대 동결이 이제 지금 시장 전망 한 6대4 정도 되는데 네. 실제로는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더 높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약간 조삼모사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정도 되고 실제로 중립금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3.25에 3.75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1%포인트 정도는 금리 인하를 중립금리가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금리 인하 자체가 크게 부담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얘기는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 자체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대단한 모멘텀이거나 큰 변화라고 보이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은 점도표 상에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9월에는 4번으로 맞춰놨었는데 이번에 그걸 몇 번이나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2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어쨌든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점도표 수정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금리 내리면서 지금 한미 금리 역전폭 다시 좀 벌어졌고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연준이나 한은의 최종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한 3.5%, 그리고 한국은 2.5%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12월 하고도 미국은 4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얼마나 자극될 거냐. 그게 이제 미국 금리 인하 폭을 좀 더 축소시킬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정도는 변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연준 3.5, 한은 2.5% 정도 최종 금리 수준을 예상을 하시고 트럼프 정책은 변수로 남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바이든도 중국을 열심히 때리고 있지만 트럼프 중국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100% 관세까지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경제 타격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100%를 다 때린다고 하면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질 거고요. 네. 다만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국도 같이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기 때 당시처럼 뭔가 모종의 협상을 통해서 중국한테서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고 이런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거는 불가피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타격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 정도를 베이스로 생각하면요. 약간의 부양을 더했을 때 중국은 한 5% 정도 성장을 맞추는 거를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달성 가능성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정도지만요. 네. 그 정도 타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여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부양책이 필요는 합니다. 실제 부양책이 없으면 한 4% 중반 이상 성장률이 나오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투자 차원에서는 오히려 기대는 낮은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높이려는 의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월에 또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부양책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수혜될 수 있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의 부양책이 조금 더 필요하다.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3월에 양회까지도 주목해서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1,400원 선 중심으로 좀 등락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요인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진단이 나오는데 환율 수준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모멘텀상으로는 사실은 올라갈 요인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경제가 좋은 상황도 그렇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나 한 부분도 사실은 한미 금리 차원에서 보면 워낙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모멘텀 위쪽인데 하지만 펀더멘탈상 한국의 외환 보유고라던가 경상수지라던가 단기 외채라던가 이런 부분상의 노이즈는 없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1,400원 위로 뚫고 올라갈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1,400원을 지키고 싶어하는 한은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의 환율 방어 의지랑 펀더멘탈을 감안하면은 모멘텀에 비해서 치고 올라간 힘이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400원 정도를 허들로 약간 치고받는 공방정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빠르게 환율이 내려가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정도 범위에서 머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모멘텀 자체는 달러 강세 요인이 많지만 과도하게 환율이 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시장 투자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아주 강하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또 연말 특수성 내지는 이런 규제 환경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야들에는 여전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시장이 나쁠수록 소수의 좋은 분야들은 좀 부각된다.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업종들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연말에 반복되는 배당주죠. 네. 그래서 이번 올해 배당주는 통신 정도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미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저평가돼 있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분야, 인터넷,
그리고 엔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장주 중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정도가 제일 모멘텀이 좋은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대응 전략을 짜시면은 시장 성과보다는 약간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별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섹터로는 통신과 인터넷, 엔터, 제약바이오 정도를 관심 섹터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